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우종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력 있는 비욘디 채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많이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상지질 혈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그 많은 강의들이 있어 왔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여러 가지 그 만성 질환들 중에서 이제 고혈압과 관련된 합병증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점점 그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거나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거나 이상지질혈증으로 치료를 받거나 이렇게 만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병이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 보면은 뭐 제가 답을 이미 제시를 해 놨었는데 물론 고혈압, '내가 치료를 받고 있는 고혈압이 되게 중요한 병이다.' 또는 '당뇨병이 또는 되게 중요한 병이다.' 여러 각자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요. 이런 혈관 질환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심장내과를 전공을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은 결국은 고혈압이든 당뇨병이든 이상지질혈증이든 그런 병을 치료하는 이유가 그 혈관에 생기는 동맥경화성 혈관 병변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즉 나이가 들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런 점차 혈관에 기름때가 끼게 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점점점 좁아지게 돼서 여기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이런 상태를 동맥경화 혈관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 환자들 같은 경우 60%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은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들면 생기는 하나의 큰 변화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 옛날 미이라를 대상으로 했었던 연구 결과도 있었었는데요. 미이라를 가지고서는 어린 미이라부터 나이가 든 미이라까지 CT라는 검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동맥경화 정도를 알아봤는데 20대 중반부터 혈관에 이런 동맥경화 변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아 이거는 나이가 들면서 생긴 하나의 변화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이 개발이 되고 한다고 한들 나이를 거꾸로 먹게 하는 약은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생길 수밖에 없는 그 병변이긴 한데 우리가 동맥경화라는 병 자체가 쪼끔 더 빨리 생기게 되는 원인들은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말씀드렸던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이런 것들이 큰 원인이 되긴 합니다. 뭐 많이들 설명들 하시고 보시기도 하셨을 그 장표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무서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우리나라 분들의 가장 흔한 사망의 원인은 악성 신생물 즉 암에 의한 사망이 가장 흔합니다. 두 번째로는 심장 질환, 세 번째가 폐렴, 네 번째가 뇌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즉 두 번째인 심장 질환하고 네 번째인 뇌혈관 질환을 합쳐 보면은 그 자체가 이제 다 혈관과 관련된 병변이 되는데 왜 오른쪽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암에 의한 질환들은 정말 빠르게 증가되고 있고 심장 질환이라든지 또 뇌혈관 질환도 여전히 매우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와 좀 다른 외국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심장 질환이 암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의 차이 날 정도로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이 가장 흔한 그 사망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그만큼 그 심장 질환은 심혈관 질환이라는 것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그리고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이 그림은 WHO라는 기관에서 이런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그림에다 표시를 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좀 붉게 표현한 곳은 좀 그런 심혈관계 질환의 사망의 위험이 높은 곳이고 좀 옅게 흐린 분홍색으로 나타난 곳은 사망률이 낮은 곳입니다. 일견 보시기에도 지금 가장 뭐 계속 2년 넘게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라든지 이 동유럽 국가 또는 중국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매우 진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진하게 나타나고 있죠. 우리나라랑 일본이 되게 흐리게 보이게 것입니다. 어 반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좀 힘든 이런 나라들이
심혈관계 사망의 위험이 높구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심혈관계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우월하다고 얘기하는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 보면은 색이 조금 더 진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보다는 미국에서 조금 더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이 좀 높은데, 이런 것들이 왜 생겼을까는 좀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뭐 의료 수준도 큰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요즘 이야기하는 의료 접근성, 즉 병원을 얼마나 편하게 갈 수 있는가, 또 교육 수준 이런 것들도 많은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사망 원인은 그래프가 우리 이런 심혈관계 질환을 왜 잘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좀 알게 하는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00 그림이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1900년대 구한 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사망의 원인을 모아 놓은 그거를 통계를 모아 놓은 지표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를 보면은 1950 년대까지 미국도 역시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이 매우 높았고, 그랬다가 그 이후로는 급격하게 쭉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950 년대 이후에 뭔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망률의 변화가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심혈관계 질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동맥경화 질환은 철저하게 위험인자에 의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즉 위험인자를 잘 조절을 하면은 그것에 의해서 동맥경화 발생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게 되면은 그런 거에 의한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을 잘 조절하고, 또 흡연을 최대한 막고 해서 금연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면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급격하게 심혈관계 위험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위험 인자 중에서 이제 고혈압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고혈압이 중요한 이유가 수축기 혈압은 20 밀리미터 머큐리 또는 이완기 혈압은 10 정도 올라갈 때마다 사망률이 2배씩 증가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혈압을 잘 낮추게 되면은 이런 위험도가 줄어들 것인가 생각을 해 보면은, 실제로 수축 혈압을 10 정도 낮추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심장에 의한 사고라든지 사망률도 낮출 수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뇌졸중이나 허혈성 심질환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인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런 뇌졸중이라든지 심혈관계 허혈성 심질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고혈압 치료를 좀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그렇게 열심히 잘 조절하고, 또 이런 참 졸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인데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본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다 보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가장 많은 탑 10의 국가 중에 하나로 뽑혔고, 이 10개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1 등이다라고 하는 데이터도 보였었고요.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자랑스러운 연구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을 해 보면은 장수 국가라고 하면은 불가리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장수 국가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런 지금 이제 향후에 30년 내에 장수 국가로 될 가능성, 그래서 가장 오래 살 가능성이 있는 나라를 쭉 세어 보니까는 여성도 남성도 모두 다 1 등이 대한민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이상지질증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잘 조절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 없이 잘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습관 교정이라고 하는 운동과 금연 그리고 절주하는 생활 습관을 갖게 된다면은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이나 그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옛날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좀 갑자기 영어로 된 내용이 나와서 좀 죄송스러운데요. 옛날에는 고혈압을 그렇게 위험한 병 내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힘들면은 좀 혈압이라는 걸 측정을 알게 된 거는 1800 년대였고, 그 혈압을 측정하기 시작한 거는 1905년 정도에 이제 측정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라는 게 우리 몸에 있다는 걸 알게 됐었는데,
우리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잠 못 자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혈압이 높아지는 것을 알게 됐었는데, 그건 우리가 '생리적인 변화에서 생긴 거다.'라고 흔히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1945 년이니까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일 때쯤 아닙니까? 그럴 때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그 신문에서 그 이런 기사를 내보냅니다. President Vision이니까 대통령 주치의가 그 came out of clear sky, 즉 그 대통령의 서거를 발표를 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서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사망의 이유는 cerebral hemorrhage, 그 뇌출혈 때문이다. 이 cerebral hemorrhage라는 말 자체도 어려우니까는 blood vessel, 그 혈관이 broken, 그 끊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혈관이 터져서 머릿속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병이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냅니다. 이제 이 당시의 대통령을 생각을 해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4 명의 대통령 중에 하나인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요때 당시에 그 대통령이셨었습니다.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 그분의 여러 가지 의학적인, 그때 대통령 주치의가 여러 가지 의학적 기록들을 다 보고를 했었었는데요. 대통령이 처음 당선이 되고 그럴 당시에는 혈압이 136에 78 정도로 크게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그러면서 180에 105 정도로 혈압이 높아졌다가, 그 디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었던 시기인데요. 이때쯤 되니까 220에 110까지도 올라갑니다. 그 이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그런 말쯤에는 260에 150 밀리미터 머큐리까지 혈압이 측정이 되면서 결국엔 이렇게 높은 혈압 때문에 머리 쪽에 있는 혈관이 터지면서 뇌출혈로 사망하는 일이 생겨서, 이제 이 이후부터 고혈압이라는 병 자체가 이런 뇌출혈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알게 되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혈압약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크게는 4 가지 종류의 혈압약이 개발이 돼서 그 각각의 약제를 여러분들의 혈압 조절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해 보면은 고혈압 자체는 그 자체가 위험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당뇨도 마찬가지로 당뇨병 자체 때문에 사람이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또는 이상지질혈증, 이런 병들을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 합병증이 바로 혈관의 병을 나타내는 겁니다. 만일 그 합병증이 즉 혈관의 병이 머리 쪽에 생기게 되면은 뇌졸중, 흔히들 중풍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뇌졸중이 가장 흔하게 생깁니다. 즉 고혈압의 가장 흔한 그 합병증은 뇌졸중, 중풍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그거 외에도 심장 쪽에 혈관에 문제를 일으켜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같은 병이 생기거나, 이런 병이 좀 더 진행이 되면은 심부전이라고 하는 심장 기능이 나빠지는 상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눈하고 콩팥은 다 혈관 덩어리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장기 자체가 우리 팔이라는 다리 혈관 이런 것처럼 혈류가 그 동맥이라는 거, 정맥이라는 거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혈관 덩어리로 쫙 갔다가 그 이후에 다시 이제 한 번에 모여서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우리의 그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매우 높은 압력으로 계속 눈이라든지 콩팥 이런 데를 계속 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압력 때문에 그 장기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눈 쪽에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소실되는 경우도 있고, 콩팥이 기능이 나빠지는 신부전이라는 병도 고혈압에 의한 매우 중요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질문이 있으셔 갖고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면은, 딸기 바나나를 일하는 분께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해 봤더니 자심실 비대가 있다는데 혈압을 더 낮춰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고혈압을 치료하는 목적은 이런 우리 몸의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고혈압에 따른 그런 장기의 손상은 말씀 주신 좌심실 비대가 매우 심장 쪽에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콩팥에서 신장이라고 얘기도 하는 콩팥에서는
단백뇨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은 역시 우리 몸의 장기가 손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장기 손상들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즉 가역적 변화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비두고 시간을 더 끌다 보면은 심부전, 심장 기능이 나빠지거나 콩팥 같은 경우에는 신부전, 콩팥 기능이 아예 나빠지는, 그래서 혈액투석으로 가야 되는 경우들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심실비대라는 것이 발견이 됐다라면은 이거는 이제 고혈압에 의해서 내 몸이 심장이 좀 힘들어하기 시작을 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혈압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질문은 "혈압을 더 낮춰야 될까요?" 라는 게 질문이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혈압입니까?"에 대해서는 답을 주시진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경우에 "혈압을 어느 정도 조절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 흔히들 "너무 좀 낮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라는 것이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그 낮게라는 게 어느 정도가 낮은 건가요? 수축기 혈압 같은 경우 뭐 100 보다 낮으면 낮은 걸까요? 또는 140 보다 낮으면 낮은 걸까요? 구체적인 수치가 참 제시되기가 어려웠었었는데, 최근에 유럽에서 심장학회에서는 이런 경우에 수축기 혈압, 우리 흔히들 앞에 있는 혈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혈압이 120에서 129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혈압을 재봤더니 130은 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오늘 재봤더니 110 이렇게 나오던데요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120에서 129 보다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110 또는 100의 5 뭐 이런 105 이런 정도의 그 혈압이 나한테 불편함이 없다면은 그 경우에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즉 내가 크게 문제 없을 정도의 혈압을 낮출 수 있는 것은 되게 중요하겠고, 그래도 우리가 목표 혈압은 수축 혈압의 경우에는 120에서 129 정도를 유지하면서 큰 문제 없이 지낸다라고 하면은, 잘 약물 치료를 잘 받으시고 한다라면은 대부분의 경우 한 1년 정도 후에 심장 초음파 검사를 아마 다시 해 보자라고 말씀 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잘 약물 치료를 받게 되면은 이 좌심실 비대라고 했던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있던 것이 다시 회복하는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이제 고혈압이라고 하면은 병원에 오시는 거가, 그 이유가 이제 "머리가 아파요."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뒷목이 뻣뻣해요." 아마 이런 거는 드라마의 영향이 쪼끔 더 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뭐 막 이렇게 화를 내고 하다가 뒷목 잡고 막 쓰러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머리가 두통이 있거나 뒷목이 뻣뻣하거나 이제 그러면은 이 고혈압에 대한 증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신 것 같으신데, 실제로 고혈압은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증상을 나타냈다면은 '고혈압에 따른 합병증이 생기지 않았나.' 저희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즉 혈압이 너무 높아 가지고 머리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두통이 생긴 거일 수 있고요. 어지러운 게 생긴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숨차고 가슴도 두근두근거리고 이런 거는 앞서 보여드렸던 심장비대, 심비대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부정맥이 생기는 그런 걸 걱정을 하게 됩니다. 또 시력이 나빠졌다. 이거는 눈 쪽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시력저하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즉 우리 혈압 때문에 장기 손상이 생겨서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걸 걱정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증상이 있다라면은 아마도 담당 선생님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장기에 대한 손상 같은 게 있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할 거니까는 차근히 받으시면서 그런 결과들이 어떤지 결과를 설명을 확인 드려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엔 이런 다양한 질환들을 치료하는 이유가 향후에 생길 수 있는 이런 병들 때문에 그 사망에 이르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치료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 말씀드렸던 심장혈관에 문제 생기는 거, 머리혈관에 문제 생기는 거,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심증이라는 병과 심근경색이라는 병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크게 큰 틀에서는 비슷한 병입니다. 협심증이 결국에는 둘 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괜찮던 혈관이 점차 좁아지게 되면은
결국엔 이 좁아진 길로 피가 가기가 되게 제한이 될 겁니다. 마치 우리 추석이나 설날 명절 또는 날씨 좋은 주말 저녁, 주말 오후 시간대 길이 막히는 것처럼 어디 공사하고 이제 계속 길이 좁아져 있는데 그러면서 더 많은 그 길이 좁아진 상태라고 하는 상황이 되면은 평상시에 그러니까는 추석과 뭐 경부고속도로 걸 따졌다고 생각을 해 보면은 평상시에 길 안 막히던 곳과 이 추석이든 그런 명절 기간 또는 연휴 기간 이럴 때 길 막히는 걸 생각을 해 보면은 갑작스럽게 그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상시에는 가만히 계셨을 때는 심장이 그렇게 빨리 움직일 필요가 없었었는데 그 심장에 우리가 활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심장은 더 많은 영양분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더 빨리 뛰고 더 강하게 뛰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명절과 같은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럴 때 만약에 공사를 해서 길가에 좁아져 있으면 더 많이 막히게 됐죠. 이제 그런 상황이 그래서 혈류가 잘 안 가는 상황, 이런 상황이 협심증과 같은 상황이고 아예 이제 길이 다 막혀 버려서 아예 꽉 막혀서 그 밑으로 더 이상 혈류가 가지 않아서 이제 혈류가 가지 않게 되면은 심장은 더 이상의 산소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심장 근육이 죽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를 심근경색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둘 다 심장 혈관에 생기는 큰 변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보통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활동할 때 빨리 걷거나 계단 오르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환자분들마다 표현하는 거는 쪼끔은 다르긴 하지만은 푹 조이는 것 같다. 뭐 터질 것 같다. 답답하다. 뭐 어떤 분은 코끼리가 밟고 지나가는 것 같다. 또는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 같다. 이렇게 예전과는 다른 푹 짓누르는 답답함, 그러면 숨도 차고 이제 그런 증상을 호소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라면은 초창기에 혈관이 좀 그렇게 많이 막히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그 시간이 대개 1-2분 정도뿐이 가지는 않습니다. 즉 우리가 뭐 일이 있어서 빨리 뛰어가 버스 같은 걸 타려고 막 뛰어가는데 갑자기 꾹 짓누르는 것 같이 아프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좀 피곤하고 답답하고 그런 게 좀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근처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아 보시고 고런 게 심장 관련 증상 관련이 있는 건지 좀 비교를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가장 우선은 그 앉은 자세로 편안하게 쉬는 게 우선은 첫 번째이긴 합니다. 뭐 그러면서 119 연락을 드려서 빨리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쉬는 것 자체가 심장이 빨리 뛰었던 거를 좀 천천히, 천천히 뛰게 해서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하나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이후에 만약에 혀 밑에 넣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그걸 먹고 119를 기다리시고 뭐 우리가 흔히 옛날부터 왠지 뭘 먹으면은 좋아져서 뭐 그러다 보니까는 옛날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막 산삼 같은 걸 씹게 하고 뭐 그런 것들도 봤었었는데 그런 거는 이런 응급 상황일 때는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의식이 소실되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걸 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까운 병원에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방침일 것 같습니다. 머리 혈관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혈관이 아까처럼 막히는 그런 것이 있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혈관이 압력이 너무 높아서 그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혈관이 터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게 되는데 혈관이 막히는 거를 뇌경색이라고 하고 혈관이 터지는 거를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딱 생각을 해 보시면은 고혈압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하면 뇌출혈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고혈압이 뇌출혈의 되게 중요한 위험 인자라고 알려져 있고 그런데 뇌경색도 역시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거의 원인이 심장 혈관에 혈압이 높아져서 혈관이 손상을 받게 되고 그럼 그 손상받은 그 부분부터 혈관이 점점 좁아지다 보니까는 뇌경색이 생기는 것도 고혈압에 의한 되게 중요한 이유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머리 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갑자기 심한 두통이 오거나 어지러움, 뭐 헛구역질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눈앞이 잘 안 보이거나 뭐 말이 더듬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마도 빨리 병원을 가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역시 만약에 그런
주변에 같이 계신 분 중에 그런 그것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혹시 이름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항상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걸 여쭤보는 게 말을 잘 하시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웃어 보세요." 하면은 한쪽을 이렇게 찌그리고 웃는다라고 한다면은 그쪽으로 근육이 문제가 된 거일 수 있으니까는 그런 것들을 평가해 보거나 "팔을 들어 보세요." 또는 "혀를 내밀어 보세요." 했더니 혀를 똑바로 못 내밀고 한쪽으로 이렇게 흐트러진다. 이런 것들도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나타난다면은 빨리 119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고 그 증상을 말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안정화시키고 응급실로 이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 혹시나 이 뇌졸중의 경우에는 또는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위험한 상황이 되면 의식 잃고 실신 또는 경련 같은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뭘 음식을 드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경련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러면서 안에 있던 음식 같은 거를 그 내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폐렴으로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 있거든요. 항상 이제 고개를 옆으로 돌리게 해 드리고, 이 뭐 개구기 우리가 개구기 같은 건 없죠. 입안을 계속 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기구 같은 거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뭐 만약에 간단하게는 손수건이 있으시면 손수건 같은 거를 물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게 아니면은 허리띠 같은 거 물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혀를 깨물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 또 격려를 하게 되면 내가 주변을 보면서 이렇게 물건을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당연히 치우고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겠습니다. 당연히 빨리 병원을 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보통 혈압이 이렇게 높게 되면은 "위험한 상황이니까는 빨리 병원에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130, 180 까지 올라가는 상황 또는 200 까지 올라가는 상황일 때는 고혈압 응급이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되는데, 이런 이런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증상도 같이 동반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정말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응급실을 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런 증상이 전혀 없이 불편한 건 없는데 내가 혈압만 200을 높아졌다인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 경우에 좀 간혹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명상하듯이 좀 차분히 해 보고 다시 혈압을 측정을 해 보고 내가 이런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 이런 게 생기는지 아닌지 한번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은 이제 고혈압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는 우리 몸에 다양한 질환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심장부터 머리 혈관까지 다양한 질환들이 그 원인이 될 수 그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 눈이라든지 콩팥 기능을 나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위험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또는 이상지질 혈증 이런 것들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하시고, 이제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불편함이 있다면은 그 불편함도 같이 상담을 하셔 가지고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전조 증상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에 대한 전조 증상도 중복되는 부분이니까는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혈압이라는 것 자체는 계속 변화하는 그 값입니다. 우리가 뭐 "내가 혈압을 재보니까는 120에 80 이에요." 이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간혹 가다가 어떨 때는 110, 어떨 때는 130, 어떨 때는 120 이렇게 나온다고 좀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요. 혈압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 원래가 계속 이렇게 변화하는 값입니다. 특히나 아침 시간에는 높고 주무실 시간에는 좀 혈압이 낮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녁 시간대 혈압이 계속 높아요." 이것도 좋지는 않은 사인 중에 하나고요. 즉 담당 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댁에서 꼭 혈압을 재보시는데 혈압은 2번 재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화장실 다녀오시고 나서 좀 편안하게 쉬신 5분 정도 이상 충분히 쉬신 이후에 약 드시기 전에 혈압을 한번 재보십시오.
그때가 아무래도 약 드시기 전이기 때문에 약효가 가장 떨어져 있을 시간일 거거든요. 이제 그 시간대 혈압이 괜찮은지 우선 첫 번째 보실 필요가 있고, 이제 일상적인 활동을 다 하신 다음에 저녁에 이제 주무시기 전에 다시 한번 혈압을 재 보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낮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뭐 피로도 이런 것들이 쌓여 있을 텐데, 그때 혈압도 괜찮아야지 정상입니다. 특히나 그때는 오히려 아침보다는 저녁 시간대가 혈압이 좀 낮은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저녁 때 되면은 오히려 혈압이 높다. 즉 아침에는 120에 80 인데 저녁이 되니까 140에 90으로 높아졌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는 그런 거를 다 그냥 사실대로 기록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 기록을 해서 담당 선생님께 보여 드리면은 선생님께서 약제를 조절하거나 치료 방침을 결정해 주실 거고요. 우리나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시간에 혈압이 확 높아지는 경향이 외국 서양 사람들보다 좀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시간에 혈압이 높아지는 것도 뇌출혈 등 뇌경색 같은 이런 머리 혈관 질환에 생기는 되게 중요한 이유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아침에 약 드시기 전에 혈압이 괜찮은지를 꼭 한번 같이 기록을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뭐 교회 같은 거 교회 다니시거나 또는 새벽에 일을 하시는 것들 때문에 아침 시간에 그 내가 활동은 새벽에 4 시쯤 깼는데 약은 저녁 아침 식사를 8 시, 9 시에 한다고 그래서 식후에 약 드신다는 생각에 이 내가 깬 4 시부터 오후 9 저녁 아침 9 시까지 약 없이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혈압이 많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드시고 계시는 혈압약은 절대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약제가 아닙니다. 이제 만약에 내가 아침에 활동하는 시간과 그래서 아침에 활동이 많으신 분이라면은 꼭 그거를 식후에 드실 게 아니라 아침에 깨시고 바로 약제를 드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테니까는 그런 부분도 혹시나 있다면은 담당 교수님하고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약제 복용 시간 이런 것도 한번 상의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이제까지인데요. 그 이제 실시간 질문으로 나왔던 거에 대해서 제가 부족할 수 있지만은 제가 아는 만큼 최대한 성신성의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김수양 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혈압 환자분들이 종종 어지러움증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 증상과 고혈압이라는 게 어지러움과 고혈압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주셨습니다. 그 고혈압 때문에 어지러움증이 생기는 건지 다른 원인 때문에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그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고혈압이라는 병 자체가 혈관이 혈압이라는 게 고정된 값으로 딱 일정하게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죠. 아까 앞서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혈압이 어떨 때는 140이 됐다가 어떨 때는 110이 되고 이런 좀씩 일정한 변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떨 때 그런 변화가 잘 생기느냐? 첫 번째는 탈수가 됐을 때 좀 잘 생깁니다. 즉 뭐 여름철에 땀 많이 흘리고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특별히 충분히 수분 섭취라든지 그런 소금 섭취 같은 걸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어지러움증은 더욱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 보시는 게 첫 번째로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음에 한 가지로는 고혈압 약제가 좀 어지러움증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서 총 4 가지의 혈압 약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한 2 가지 약제가 이 어지러움증과 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고혈압 치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뇨제라고 하는 약제가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뇨제라는 약제가 우리 몸에서 소변으로 그 소변을 많이 보게 해 가지고 우리 몸의 체액 혈류량을 좀 줄여주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혈관이 빵빵하게 있을 때보다는 좀 그게 헐렁헐렁하면은 압력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으로 이뇨제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약제를 사용할 경우에 좀 어지러움증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베타 차단제라고 하는 심장을 좀 천천히 뛰게 해서
그 혈압을 낮추는 약제가 있는데 그러한 약제도 심박수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심장이 너무 천천히 뛰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도 어지러움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만약에 그런 어지러움증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담당 선생님하고 제가 쓰고 있는 약제가 혹시 어지러운 거랑 관련이 있을 수 있나요?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이제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약제를 좀 변경을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특히나 우리가 그 지구에 살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 있을 때 모든 그 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아무래도 다리 쪽으로 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일어서게 되면은 그거에 맞춰 갖고 심장이 확 짜져 가지고 머리 쪽까지 혈류를 보내 줘야지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혈류가 전체적으로 돌게 되는데 그런 말씀드린 그런 탈수가 됐거나 약제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게 되면은 특히나 이런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좀 그런 경향들이 좀 더 있을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좀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또 하나의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 때문에 실제로 쓰러져서 넘어져 가지고 골절이 되면은 이제 그거는 또 다른 병이 생기는 거니까는요. 이제 우선은 그 수분 섭취를 좀 충분히 하시고 내가 쓰는 약제가 지금 이런 어지러움증과 관련이 없을지 한번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약제 조정이 필요한지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또 김수영 님께서 하나 더 질문을 주셨네요. 병원에서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200 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혈압이 200 이면 많이 위험할까요?" 라고 말씀 주셨고요. 혈압을 관리하는 방법이 궁금하셨고 영양제를 드시면은 혈압에 도움이 될지 여쭤보셨습니다. 어 우선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고혈압 응급 상황은 180을 넘으면은 또 이항기혈압 110을 넘어가면 고혈압 응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분은 지금 200이 측정됐으니까 되게 응급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냥 혈압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동반 증상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어지러움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가슴 답답함, 숨참, 뭐 호흡 곤란, 뭐 시력의 저하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됐다라면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빨리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진행을 하고 교과서적으로는 응급실로 가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뭐 질문에서 봤을 때 뉘앙스로 봤을 때 아마도 나는 그리고 "영양제로 드셔보시겠어 드시는 걸로 혈압 조절을 해 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그런 거 봐서는 아마 증상이 지금 없으신 것도 것이라고 좀 추측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혈압을 잘 측정을 했느냐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막 활동을 많이 하고 커피를 마시고 또는 담배를 태우고 뭐 다리를 꼬고 말을 하면서 혈압을 재면은 이런 것만으로도 혈압이 10 에서 20 정도는 자기 혈압보다 확 올라갑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혈압을 쟀다. 이때도 혈압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안정한 상태에서 혈압을 재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다른 분들도 '내가 보통은 140 나왔는데 또는 130, 120, 130 나오는데 오늘 왜 갑자기 160 이렇게 나왔지?'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그 직전에 내가 어떻게 혈압을 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좀 충분히 안정을 했는지. 커피 마셔도 혈압 높아지거든요. 녹차 마셔도 혈압이 올라가고요. 충분히 안정을 하고 측정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정말 계속 높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약제 조절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께서는 김소영 님께서는 혈압을 이제 관리하는 부분도 말씀 주셨었는데요. 어 이게 200 정도 아무리 잘못된 측정된 혈압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혈압은 높아졌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렇게 되면은 대학병원이든 아마 개인 병원이든 병원을 가시게 되면은 "검사를 해 보자."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 검사가 앞서 말씀드렸던 혈압 때문에 생기는 우리 몸에 손상이 있는지를 보는 검사를 합니다. 만약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진료실 혈압이 높다라고 하면 약제를 추천드릴 텐데 그 이유는 이 3 개월 이내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혈압 120 에서 129 사이의 혈압을 유지하는 게 심혈관 사고를 낮추는 데 되게 중요한
하기 때문에 약제를 선택을 먼저 상황에 따라서 추천을 드리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게 3 개월 이내라는 기간을 드렸잖아요. 그 3 개월 동안에는 혈압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즉 체중을 줄이는 방법, 체중을 5% 정도 줄이면은, 즉 60 킬로라고 하면은 3 킬로 정도만 줄여도 혈압약 하나를 드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입니다. 음식을 드시는 거에서 좀 짜게 먹는 거, 특히나 요즘 최근에는 배달 음식이 특히나 쪼끔 더, 배달 음식은 정말 맛있어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설탕이라든지 소금을 쪼끔 더 사용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 음식을 주로 드신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좀 줄이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러 채널들에서 얘기하는 건강한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선한 과일과 야채, 그리고 운동, 이런 것들도 혈압을 낮추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고,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고 있다라면은 그런 거를 그대로 잘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혈압약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개선도 그거는 같이 꼭 하셔야 되는 거고, 혈압이 높은 상태이고 장기 손상이 동반되어 있다라면은 그때는 장기 손상이 더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 약제를 꼭 같이 사용할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 동훈 참치님께서 하신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남자분이시고요. 본태성 고혈압을 진단을 받았고 혈압이 180 까지 나온 적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나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되게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동원 찬치님을 제가 직접적으로 뵙지는 못했었지만은, 젊으신 남자분들, 젊으신 성인들이 이렇게 혈압이 높게 나타나는 것들은 식습관, 또 운동,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진료 보셨던 분 중에 혈압이 180에 100을 넘는 상태였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숨이 차 갖고 응급실통에서 입원했었던 29 살짜리 청년이 있었었는데, 그 청년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연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그래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실험 연습을 하다가 보니까는 계속 운동을 잘 못했죠. 그래서 이제 BMI라고 하는 비만을 평가하는 수치가 43 까지 올라갔던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고혈압 때문에 심장 기능이 나빴던 것들이 동반됐었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장기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제를 시작을 했었고, 거기에 추가로 그분께 "체중을 좀 줄여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BMI가 43 이었던 것이 정상인 24 까지 낮췄어요. 145 킬로에서 제 기억에 72 킬로까지 운동으로 체력을 뺐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는 지금은 혈압약을 안 드시고 계십니다.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죠. 140 킬로를 70 킬로로 낮춘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만큼 관리를 하면 어렵긴 하지만은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혈압약 항상 고민이 되는 거죠. '평생 먹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활 습관 개선에 따라서 혈압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변화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은요. 그래서 혈압약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우리가 어떠한 약도 나이를 거꾸로 먹게 하는 약은 없고, 나이 때문에 혈관은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생활 습관 개선과 혈압 조절이 잘 되지가 않는다면은 약으로 같이 도움을 받아 가지고 혈압을 조절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안경 끼고 있지 않습니까? 시력이 안 좋으니깐 그렇겠죠.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1 년, 2년 안경 썼으니까는 이제 그냥 다니다 보면은 교통사고 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혈압이 높은 상태로 해서 혈압약으로 혈압 조절을 잘 됐다라고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생활 습관 개선 잘하시면 약제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혈압 약제를 잘 같이 유지를 해서 그런 합병증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어흥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배기고혈압 위험한가요? 집에서 재면 괜찮은데 병원 가면 혈압이 높게 나와요." 네, 많이 공부하시고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괜찮은데 병원 가면 혈압이 높은 걸 배기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백의 고혈압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고혈압 환자들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걸로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3 에서 5년 정도 지나면은 댁에서도 이제 혈압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위험합니까?"라고 하면은 그래도 "위험도는 좀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예 혈압이 낮은 분들과 비교를 해 보면은 쪼끔은 위험도가 높은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을 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이겠죠. 병원에서 직장 건강검진이든 다른 에서 혈압이 높게 측정되었다라면은 가정 혈압계 같은 걸 가지고 계셔 가지고 혈압을 자주 측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자몽 허니 블랙티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혈압은 아침과 저녁 중 언제 복용하는 게 더 좋을까요? 복약 시간을 바꿔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사용하는 혈압 약제들은 대부분이 24 시간을 다 약효가 커버를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은 더 길게도 약효가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혈압약을 끊어 보면은 바로 혈압이 확 올라가지는 않고요. 보통 한 3 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다시 이제 원상태로 혈압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성을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약제를 복용을 하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아침과 저녁 중에 언제 복용하는 게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는 거는 "내 활동이 언제 주로 활동하느냐?"라는 거를 묻고 싶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셔 가지고 식사하시고 출근했다가 저녁 시에 돼서 퇴근해서 오시는 분은 그 낮 시간 동안이 가장 활동을 주로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침에 약을 드시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대에 일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저녁 6 시쯤 일어나셔 가지고 그때 식사하고 밤새 일한 다음에 새벽 5시 이때쯤 들어오셔서 주무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새벽 시간대가 내가 주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분들은 저녁 시간대 약을 드시는 게 당연히 더 좋습니다. 즉 내가 언제 주로 활동하느냐, 그래서 주 활동하는 그 시간에 전에 약제를 복용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가능한 한 정해서 약을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혈압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을 불편해하거나 위가 상하거나 이런 약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대 비슷한 시간대에 꼭 꾸준히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침에 "새벽에 운동을 갑니다."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식사하시기 전에 운동 가시겠죠. 이제 그럴 때는 운동 가기 전에 약을 한번 드시고 운동 가서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아침마다 신문을 봅니다. 그러면 신문 보기 전에, 또는 아침마다 교회 가서 기도드립니다. 그럼 교회 가시기 전에, 이런 식으로 규칙적인 행동하시기 전에 그때 약을 드시면서 하루 좀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솔트 님께서 주신 질문이 있는데요. "혈압약을 먹으면 피곤하고 어지러워요. 이 혈압약 부작용 같은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여쭤보셨습니다. 그 약제 관련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어지러운 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이뇨제라는 약제 또는 베타 차단제라는 약제,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제와 관련성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그 한번 그 그 부분들은 한번 더 한번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 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몸에 수분 섭취가 충분한지 이제 그런 부분도 꼭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네 그 데이비드 님께서 주신 질문은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내용이긴 하죠. "혈압약 평생 드셔야 되는가?" 체중 조절, 생활 습관 개선 되게 중요하지만은 약도 같이 해서 우리가 안경 끼듯이 같이 도움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지연 님께서는 이제 "부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은 심장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부신과 고혈압 때문에 부신과 심장이 나빠질 수 궁금하다고 여쭤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2 차성 고혈압과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부신이라고 하는 거는 콩팥의 위쪽에 있는 작은 장기인데 우리 몸에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이제 거기에 호르몬을 만드는 게 우리 몸에
그런 앞서 말씀드린 어지럼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관여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만들어 주는데, 그게 너무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에 그러면 혈압이 높아지게 되고, 더욱더 다른 분들보다 더욱더 강하게 혈압이 높다 보니까는 더 장기 손상이 더 자주 나타나고 빨리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부신을 치료를 잘하게 되면은 심장이 저절로 좋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그 부신 때문에 부신에 대한 치료를 계속 꾸준히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튤립 님께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요. 운동에 대한 걸 질문 주셨습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어떻게 얼만큼 하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질문 주셨었는데요. 지금 심장학회 또는 고혈압학회 이런 데에서는 우선은 유산소 운동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 주일에 최소한 3번 이상, 그래서 만약 잘하실 수 있으면은 5 번에서 7 번까지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를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 그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범위 같은 것도 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좀 쉽게 얘기해서는 그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220 에서 나이를 빼고 이제 거기에다 이제 그거의 80% 정도가 되는 정도의 심박수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유산소가 좋겠습니까?"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수치나 이런 건 되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설렁설렁 걷는 거는 유산소 운동이 아닙니다. 내가 좀 빨리 걸어서 옆에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좀 힘들 정도의 속도로 걷는 거, 이게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한 30분 정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고, 내가 만약 그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라면은 거기에 이제 그 트레이닝 웨이트라고 하는 아령이라든지 그런 근육을 늘리는 그런 운동도 같이 진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매우 졸린 시간이고, 저도 제 목소리가 되게 좀 낮은 톤이다 보니까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또 졸리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를 해 주시고 이제 그러셔서 스스로도 되게 기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에 좀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다시 이제 호흡기 질환도 같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는 참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참 열심히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즘같이 미세먼지 좀 심해질 때는 꼭 마스크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게 호흡기 질환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을 개선하는 데도 예방에도 좀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여러분들 꼭 마스크 착용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뭐 오늘처럼 이렇게 좀 귀한 시간 같이 내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댁내 건강하시고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